오늘의 플러스, 지속가능한 체중관리법을 알아봅니다. 30여 년간 비만 전문의로 활동해온 분인데요.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30년간 비만 환자를 치료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숫자로는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글쎄 제가 헤아려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꽤 많은 환자를 봐왔죠. 예. 아마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말 그 많은 환자들 다뤄보면서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나름대로 했던 다이어트 방법들, 요즘 방법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 많던데 몇 가지 기억 남는 방법들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오해들 하시는데 다이어트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다이어트 하면은 너무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들이 누구의 연예인 다이어트.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근데 그거 한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그런 거 하시던 분이 다 살이 좀 빠지다가 다시 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육은 요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빠질 때 그런 다이어트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금식을 하거나 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거나 그다음에 뭔가 하나를 극단적으로 안 먹으면은 평소에 먹던 걸 바꾸면 살이 금방 빠지거든요. 예. 근데 빠질 때 근육이 주로 빠져요. 지방이 안 빠지고. 예. 근데 근육이 빠지고 나면 다시 찔 때 예. 근육이 보충될까요? 아니면 지방이 보충될까요? 지방이 보충. 당연히 지방이 보충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은 이제 진료실에서 저하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네. 대부분이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고 지방만 지방이요. 이렇게. 근데 이 근육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 몸 안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잖아요. 좀 네. 가작에서 물만 먹어 찐다고들 하는데 네. 물만 먹어 찔 리는 없지만은 네. 그런 몸이 돼서 와요. 근데 그런 다이어트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다이어트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고 거의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그런 다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예. 그렇다면요. 이것도 먼저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어떤 집은 그 집안 식구들 다 보면 약간 체중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비만도 선천적인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비만이 선천적인 비중과 후천적인 비중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큽니까? 다 섞여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선천적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변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전자 중에는 아주 센 친구가 있고 약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약한 친구는 혼자 비만을 못 일으키고 비만이 남을 못 일으키고 여러 애들이 예. 동시에 작동을 해야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걸 폴리제닉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말고 하나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전자 한 개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만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몇만 명 중에 한 명, 예. 우리나라는 한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애들이 동시에 유전자 여러 애들이 동시에 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예.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운동 식사요법을 잘하면은 생활 습관이 좋으면 그런 애들을 억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는 예. 이 유전자 하나 갖고 되기보다는 그 여러 개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 이분들의 식습관, 생활 습관, 수면 예. 습관 이게 또 거의 비슷해서 아, 그렇군요.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건 좀 이해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비만이 된 것은 온전히 자기 책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큰 오해.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네. 복지부하고 비만 예방의 날을 같이 예. 기획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복지부 하기 전에 예. 전국의 한 학회하고 같이 전국 사연을 모았는데 예. 정말 고도 비만의 환자들이 예.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네.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150, 200kg 된 사람. 예. 근데 그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근데 요즘 약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소득층이요. 네.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채소 과일 먹기가 힘들잖아요. 예, 건강식이라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분식집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짜장면이나 이런 기름지고 라면 같은 음식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사실 기름지고 살찌기 쉬운 음식들이 좀 싼 음식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스트레스가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제가 내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점점 더 저소득층 비만이 확 늘고 있어요. 그분들이 좀 고도 비만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비만 치료는 본인이 못해서 비만이는 본인이 못해서 됐다기보다는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적당한 비만은 뭐 아까 본인이 약간 못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약간 네. 그렇지만은 정말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큽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앞서서 이게 가족들하고의 식습관이나 잘못된 뭐 운동 습관, 생활 양식 네네.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하셔서 네. 뭐 비만은 개인의 책임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네. 아유 저 술 먹고 고기 먹고 해서 살쪘지 하는 거 일반적인 비만이고 네. 정말 고도 비만은요 다릅니다. 네, 네. 그거는 사회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군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아까 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의료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의료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걸 좀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 고도 비만 수술까지는 이게 됐는데 네. 요즘 약이 나왔잖아요. 좋은 네. 약이. 그런 약까지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비만 말고 최소한 고도 비만만큼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도비만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 체계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좀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비만들, 이런 일반적인 비만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그분들은 도대체 다이어트를 왜 못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 주세요. 워낙 사람마다 달라요. 예. 원인이. 근데 요즘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의 비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예.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우리나라 한국인의 비만의 제일 큰 문제는 술, 고기가 아니라 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예. 근데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 살을 엄청 찌게 만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예. 제 환자 중에 에어로빅 강사가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은 정말 에어로빅 열심히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하고 계시고 이제 강사니까 여러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 마치 그분들이 에어로빅 강사 본인은 나를 쳐다보는 눈이 너는 못 배워서 하고 쳐다보듯이 느낀 거예요. 예. 그 이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온 거예요. 예. 정말 식사일기 써오게 했더니 2끼 먹고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분을 일주일만 쉬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 끼니 3끼로만 바꿨더니 체지방이 2, 3kg 빠져요. 네. 최근에는 또 무슨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담낭 수술을 네. 젊은 나이에 하시고 담낭을 떼냈더니 이제 살찌면 안 됩니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울 불안이 생기고 잠도 네. 못 자고 이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비만약 안 쓰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좀 쓰기 시작했더니 그 안 빠지는 살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름진 음식 먹는 것도 단 거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그 숨어 있는 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비만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이 말씀까지도 듣고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말고요. 그것도 사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네요. 그럼요. 거기다가 요즘 청소년 비만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을 예를 들면은 작년 겨울에 저희가 이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끼 먹는 친구하고 2끼 먹는 친구를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근데 3끼 먹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예. 3끼가 칼로리가 많아요. 예. 지방도 말고 탄수화물도 많고. 그럼 3끼가 먹는 칼로리가 많으니까 더 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비만도를 비교해 보면은 예. 3끼 먹는 사람이 2끼 먹는 사람보다 더 날씬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최근에 분석을 다시 해봤더니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끼니를 거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먹더라도 예. 살이 찌게 먹고 달고 짜게 기름지게 먹고 그걸 통해서 뇌를 갖다 편하게 만들고 대신에 그거는 지방으로 저장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게 신체 대사 또는 뇌작용에서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늘 알고야 된 상식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하루 챙겨 먹는 식사량 이런 것들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덜 중요하고 스트레스나 외부 다른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식욕 조절에 있어서는 예.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뇌를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굶어 죽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예. 근육으로 저장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항상 배고프면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낮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건 네.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먹는 칼로리를 줄이면서 뇌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칼로리가 많으면 또 살이 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는 각 끼니를 적게 네. 뇌는 항상 에너지를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네. 포도당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은 세 끼 먹는 게 낫고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몇 킬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먹을 때 기름지거나 튀기거나 볶은 음식 있잖아요. 예. 그거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을 때 배부르게 먹지 말고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 놓아버리세요. 예. 나중에 배고프면요 간식 먹어도 돼요. 예. 대신에 그 기간에 사실은 다른 걸 먹지 말고 예. 그 다음에 그 먹을 때 그 간단하게 먹는다고 뭐 갈아 먹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빨리 먹는 건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먹고 나서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흰쌀밥, 예. 흰빵, 그 다음에 감자 뭐 이런 거거든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네, 그걸 줄여야만 살이 빠지고 왜냐하면 그걸 막고 있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게 많이 예. 분비돼서 여러 가지 작용이 지방이 많이 축적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두 끼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세 끼를 먹어도 상관은 없다. 상관이 없는 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음식이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차라리 간식을 먹더라도 네. 약간 3분의 2 정도 배가 찬 것 같으면 그냥 숟가락을 놔라. 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가능하면 기름지다고 불리우는 뭐 튀긴 거라든가 이런 건 피하고 네.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섭취도 중요하지만 뇌를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너무 단 것도 피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 뭐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술. 네. 술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은 생각보다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기름진 네. 음식하고. 예를 들어 삼겹살 먹을 때 소주 한 잔하고 먹어보고 맹물하고 먹어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술을 또 밤늦게 먹거나 이럴 때는 살 뺄 때는 그러니까 평소 때 먹는 거 상관없는데 네. 살을 빼야 될 때는 금기사항이에요. 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제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론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네. 간헐적 단식.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간헐적 단식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제 세포 과정에서 동물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뭐 임상 실험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들 보면요 다 효과 있었어요. 예. 연구 결과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새로운 방법은 다 효과 있어요. 음. 평소에 하던 방법을 바꾸면은 네. 먹던 방식을 바꾸면 몇 킬로는 그냥 빠져요. 아. 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만든 사람이 있는데 네.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걸 쓴다고 그러면은 새끼를 차라리 먹는 게 낫다. 대중적으로 잘 빠져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사실 동물 실험이나 뭐 오토파지 이론이나 이론은 그럴싸한데 네. 실제적으로 환자 중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겪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해서 잘 빠지는 사람은 해도 좋고요. 예. 안 빠지면 더 이상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먹는 거, 고기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거, 이건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죠. 근데 고기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게 맛있으니까 그걸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그 몸에서 그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쓰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기관이 하필이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거기 어딜 것 같아요? 어딘가요? 뇌. 뇌군요. 그래서 뇌에 포도당이 안 들어가면 이게 난리 예. 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안 들어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이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은 몸에 다른 조직, 뭐 근육이나 지방 같은 걸 분해가지고 네. 탄수화물 비슷한 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게 케톤체라는 건데 그게 뇌를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이런 걸 케톤체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 근육 같은 걸 막 분해해 버려요. 그러면 근육이 쑥쑥 빠지게 되죠. 그렇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찔 때? 엄청 찌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하는 건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몇 번 반복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아주 힘들어서 네. 왜 이리 안 빠지냐고 절망을 하면서 스트레스 팍팍 받게 돼 있죠. 예. 그럼 스트레스 받게 나면 또 살이 더 찌겠죠. 음. 그때쯤 아주 고도 미만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되면 네. 특히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예.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야,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푸드 다이어트 이것도 사실 지속성은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게 뭐 당장에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 그 근육 소실이 좀 많고요. 예. 그다음에 금방 찌죠. 이미 다이어트 이렇게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주변에요. 진짜 술도 꽤 즐기시고 네. 그다음에 뭐 주종 안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뭐 기름진 중식이니 뭐니 이것도 서슴지 않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날씬하게 지내고 또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뇌가 편안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해도 될까요? 다른 메커니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먹은 음식이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의 대사 반응이 많이 되는 어떤 특정한 걸 가진다든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예.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계속 빠져요. 그렇게 몸 안에 여러 대사 반응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부러워할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좀 그러시다가 나중에 50, 60대는 또 확 찌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젊어서 대사 반응이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럴 줄 몰라도 그거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결론적으로 아까 몇 개 말씀 주셨긴 했습니다만 식습관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다이어트 하려면요 하는 거 하나만 첨가해 주신다면.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하고 단 음식을 피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예. 예,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남을 먹는 분도 물어보면요. 참기름 범벅을 만들어 드세요. 예, 안 그러면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기름이거든요. 예. 근데 기름은 이제 혀에 들어오면 촉감이 좋고요. 네. 거기서 나는 향이 뇌에 가서 식욕을 자극하는 여러 효과가 있는데 더 그한 건 뭐냐면 배에 들어오면 배부르면 별로 안 일으켜요.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안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을 제일 가려 드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좀 챙기시면 좋죠. 그렇네요. 건강 위해 나물 챙겨 먹어봤자 참기름 범벅으로 해서 먹으면 예. 효과 떨어진다. 비빔밥도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딱 성분은 김밥도 좋잖아요. 예. 근데 거기 왜 그렇게 참기름을 많이 넣을까? 그러니까 많이 넣지만 마시면은 네. 정말 건강 음식이 돼요. 네. 그리고 앞서서 무엇보다 또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스트레스는 그럼 뭐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사회생활 왕성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들 천지고 스트레스는 더 큰 문제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사실 우울 설명 같은 게 보면 스트레스 우울이 관련이 많잖아요. 예. 본인이 모르고 지냈던 분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살도 뺄 겸 스트레스 전환도 할 겸 자꾸 뭔가 기회를 찾아야 돼요. 네. 그게 뭐 있냐면 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햇빛 보고 좀 걷는다든지 네. 가볍게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집에 앉아 있지 말고 예.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잠시라도 나가서 움직이려는 그 노력 하나만 해도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 수면도 사실은 비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루 한 7, 9시간 자야 잘 비만이 조절되고 예. 식욕 조절. 그래서 사실은 밤에 요즘 수면 장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요즘 스트레스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낮에 햇빛을 좀 쬐고 나면은 멜라토닌 분비도 좋아지고 식욕 조절 자체도 좋아져요. 그걸 좀 실현을 하셔야죠. 예. 네. 자연스럽게 운동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 운동들도 또 많이 하시고 하는데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다이어트 효과도 다르겠죠? 100m 달리기가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인가요? 잘 모릅니다. 그뭐 한 200m, 300m, 400m는 예. 좀 애매하죠. 예. 그런데 이제 100m 달리기 했을 때 유산소라는 건 산소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예. 에너지를 쓸 때 산소가 필요한 과정. 네. 그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네. 해요. 근데 100m 달리기에서 내가 숨이 가쁘면 나한테도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우샤인 볼트까지 100m 달려서 숨 하나도 안 가쁜 사람 그 사람한테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사실은 200m 300m 뛰어서 숨 가쁜 사람은 그때가 유산소고 그 이전까지는 무산소죠. 네. 그 무산소는 근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잘 써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유산소 무산소 가리지 말고 내가 숨 가쁜 운동 좀 하자. 네. 그래서 가볍게 숨 가쁜 운동을 뭐 10분씩 나눠서 해도 되니까 좀 약간 강도 있게 어느 정도 강도였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은 노래는 오래 못 부를 정도. 예, 예. 그 정도 숨가쁜 정도를 10분씩만 나눠서 하루에 30분만 채우더라도 엄청난. 밖에 못 나가시면 집에 방에서 스쿼트 운동을 한다든지. 네, 네, 네. 응? 그다음 아파트에 계시면 계단 오르라든지 여러 네.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가끔 운동하다 보면요.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옆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너무 가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로 바뀐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전혀 공감을 못 아니군요. 하겠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할 때는 예. 한꺼번에 살 빼려고 강하게 운동하시는 거는 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 정도 가면 숨이 가쁘다 그러면은 그 운동만 약간 숨이 가쁠 정도만 계속 하셔요. 예. 그리고 한 1, 2주 있다가 이제 숨이 덜 가쁘네?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야 예. 한꺼번에 운동해서 살 뺀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방 타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운동은 장기간에 살 빼는 걸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 지속적으로 해야 꾸준하게 내장 지방을 태워주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제 삼겹살 좀 더 먹었다고 더 뛴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운동은 내 몸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거라고 보도 되나요? 체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비슷한 개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유산소 운동들이 있는데 특히 뭐를 더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하세요? 아니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 대부분이 살 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헬스장부터 가세요. 예. 또 작심삼일. 재미가 없죠. 아마 다들. 근데 헬스장이 또 재밌어 하시는 분은 그래요? 적극 권유하죠.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 할 수 있는 걸 무조건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배드민턴 좋아하면 배드민턴도 괜찮고 탁구 좋아하면 탁구도 괜찮고 무조건 재밌는 걸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앉아있지 말고. 네. 재밌는 운동하면 그게 유산소 운동이고 꾸준히 하면 효과는 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죠. 숨만 가쁘고 지속적으로 하시면. 네. 그다음에 계속 식사 조절 안 하고 계속 운동만 하면요. 몸무게는 천천히
있지만은 내장 지방이 빨리 태우게 되면 뱃살이 빨리 들어가요. 아.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배만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분이 식사 조절은 덜 하시고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식사 조절과 운동을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몸무게도 빠지고 꼭 그런지 않는데 그 중간이 좀 있긴 있는데 네. 거의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전 이전부터는 뭐 뭐도 드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동도 뭐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말들이 많은데요. 예. 식전 운동은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당뇨나 이런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좀 뚱뚱해지면 예. 혈당도 높아지고 약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후에 그다음에 장장에 하면은 여러 가지 소화도 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편한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네. 어떨까 싶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냥 식전에 운동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럼 운동을 하시되 이 공복 혈당에 저혈당이 오는 위험이 있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기 때문에 네. 적당량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의 목적이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랄까요? 뷰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외모에 관심도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지방을 좀 감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처방을 하시거나 권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합적으로 빼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특정 부위를 빼는 운동은 없어요.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는 지방이 연소가 되잖아요. 예. 지방이 연소되는 순서가 있어요. 예. 활동이 많은 잘 분해되는 부분이 빨리 빠지는데 예. 내장하고 간이나 근육이 박히는 지방이 제일 빨리 활동성이 좋아서 빨리 분해가 돼요.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상체 쪽. 근데 여성들이 사실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는데 여성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랫배하고 허벅지거든요. 네. 치마를 입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좀 늦게 빠져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빼려고 이런 운동이 이쪽을 빼는 운동입니다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없고요. 아. 그 부분에 주사를 놓고 하는데 빠져봤자 몇 킬로 빠지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 지방 흡입을 하는데 지방 흡입도 몇 킬로 못 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좀 기다리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그 내장 지방이 잘 타고 그다음에 윗부분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빠지고 이런 순서를 기다리면 좋은데 이제 운동 식사요법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예. 신기해요. 배부터 들어가네 이상하네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얼굴부터 빠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근육 빠지는 사람이 많고요. 내 배부터 그 내장 지방부터 태우는 사람들은 배부터 빠져요. 예. 그게 철칙이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빼면 예. 원하시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빨리. 근데 제일 그러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다음 달 결혼해요. 그런 분들은 참 이게 저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혹시 뭐 특진료를 내면 한 달 만에 해 주십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체지방을 유지하면 좋을지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적정 체중에 대해서 뭐 키와 비례해서 어떤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체지방률도 중요한데 이제 근육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나 근육이나 가대 쌓여 있는 지방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허리둘레예요. 네. 허리둘레가 90cm 남성은 여성은 85cm 이상이면은 좀 의심을 해야 되고 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남성하고 똑같이 90이 넘으면은 네. 나는 이제 관리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왜냐하면 내장 지방을 측정하면 딴 데 지방이 얼마나 차이 있을지 그렇군요. 간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제 팔다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비만이 계속 가중화됩니다. 특히 다리 쪽에 근육이 없는 분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는 체지방 측정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다리 쪽에 근육량이 꽤 있는지. 예.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예. 자꾸 걷던지에서 다리 쪽에 근육을 좀 늘려놔야 하체 근육이 든든해야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해지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요. 원래 뭐 체중이 어떻게 되든 키와 체중이 얼마 되었을 때 한 달에 몇 킬로씩 빠지는 게 제일 적합하다. 뭐 이런 가이드는 없으세요? 몸무게에 따라 달라요. 네.
한 150, 200kg 오신 분들은 한 달에 10kg 이상. 지금 이야기한 체지방으로만. 네. 이 체지방하고 근육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요. 네. 한 10kg 빼줍니다 했을 때 그 10kg 근육으로 빼는 건 누구나 쉽게 해요. 근데 체지방을 10kg 빼는 거는요. 근육으로 빼면은 한 30에서 50kg. 야, 칼로리예요. 그 정도 그래서 체지방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 200kg, 150kg 이상인 사람은 체지방 한 달에 10kg씩 뺄 수 있어요. 근데 70kg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체지방 10kg 뺀다, 그건 아주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많이 비만할수록 몸에 대사 반응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집에서 간단히 이제 아무 무리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전문 클리닉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체지방이 한 500에서 그 1000g 예. 그러니까 0.5에서 1kg 정도 일주일에 예. 아니면 그 정도 그 계산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체중계 올라간다고 해서 체지방을 알 수가 있나요, 요즘? 요즘 그건 모르죠. 예. 그럼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죠? 허리둘레 하나만. 허리둘레로. 예. 그럼 허리둘레가 몇 인치씩 한 달에 줄어들면 좋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예. 아주 예, 빨리 예. 주물고. 예. 그래서 그건 딱 어느 규정은 없어요. 무리 없이는 예. 허리둘레가 줄면서 예. 왜냐하면 허리둘레도 잴 때마다 위치에 따라 또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희 제일 비만인의 삶을 잘 하시네요. 어떻게 줄자를 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이 진료를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허리둘레가 주는 걸 확인하시면서 몸무게가 일주일에 한 500에서 1kg, 500g에서 1kg 정도 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그냥 편하게 제 허리둘레로 말씀드리면 네. 36인치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이게 몇 인치씩 줄면 잘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를 들면서 허리둘레가 쭉쭉 들어간다.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참 다이어트가 우리 진짜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연초마다 모두 다이어트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제대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다이어트와 비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극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끔 오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큰 병치레 없는 분들도 꽤 체중 나가고 딱 봐도 비만이다라는 느낌에 있는 분도 많거든요. 꼭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뚱뚱해졌을 때 지방세포가 두터워지면서 염증을 빨리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전보다는 우리나라의 암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 우리나라 암이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예. 주로 이제 폐암, 담배 많이 피워서 예. B형 간염 때문에 간암 뭐 이런 그다음에 위암 짜게 예, 먹고 예.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90년대 유방에 뭐 만져지면요 아이 괜찮아요 두고 봅시다. 그다음 변이 가늘어져요 아이 괜찮 대장암 아니에요 해도 됐어요. 네. 근데 요즘 갑자기 그런 암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많아졌어요. 서양이 한 50년 70년 걸렸던 게 20, 30년 만에 이렇게 예. 변한 거예요. 이게 왜 변했을까요? 식습관 때문에. 식습관도 하고 비만.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비만하고 암의 관계를 제가 입증을 해냈어요. 예. 국민건강보건의 빅데이터로. 했더니 그 당시에 이런 암이 늘 거다 예측했던 암들이 지금 다 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도 진짜 늘까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 그게 무슨 양이 그 사이 유전자가 변했겠어요? 아니죠. 그렇네요. 근데 그게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다 있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비만의 역설이라 그래서 뚱뚱하면 오래 산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 연구를 할 때 짧은 기간 연구를 한 거예요. 뚱뚱해서 당뇨병이 생기고 암 발생까지 하고 사망까지 가려고 하면은 아니면 심혈관 질환 생기고 몇 년 뚱뚱해지고 나서 그 당뇨로 넘어가는 때까지는 벌써 한 1, 20년 걸리겠죠. 네. 거기서 또 사망까지 가려면 또 1, 20년 걸리죠. 예. 그게 오랜 기간 연구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5년짜리 연구를 하면은 당장에 5년 동안 비만이 죽는 걸로 보면 얼마 안 죽어요. 네, 네. 대신에 이제 그 몸무게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환자 암이 있고 폐질환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흡연자가 있고 예. 그런 사람 많이 주니까 마치 뚱뚱하면 안 죽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예. 오랜 기간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보건공단하고 같이 제가 그 25년을 추적 검사를 결과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말 그렇게 해요. 관계가 크군요. 그래서 뚱뚱해서 내가 인격도 좋고 오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그것도 확실히 또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요즘 여러 번 매년 초에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했다가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날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여러 새로운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그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이요. 예. 옛날에 참 비만약을 좀 쓰다가 네.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 다 사라졌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오는 기간 진료를 했으니까 약 쓰다 이 약 먹으면 안 됩니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온 약은 근데 이 이전의 약들은 어떤 거냐면은 뇌에 가서 예.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울, 불안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자살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게 우리 몸이 항상 살아남아야 되니까 식욕 억제 작용을 하면은 거기에 저항을 해요. 예. 그런 문제가 좀 많았는데 요즘 나온 그 몇몇 약들은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 약들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게 주요 효과고 예. 뇌에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 썼던 약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생각보다는 이전의 약들보다는 적어요. 예. 없는 건 아닌데. 예. 그 주로 이제 있는 거라고 설사하고 뭐 변비 생기고 그게 좀 많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근육 소실이 좀 많이 생기지만은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약들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서 경쟁 약들이 막 나와서 이제 곧 떨어지길 기다리고 네. 그게 좀 떨어지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비만 말고 예. 고도 비만 환자부터 예. 먼저 보험 처리됐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약값이 좀 보편화돼서 일반적인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비만을 좀 완화해서 무병장수하는 걸 희망하는 분들은 먹기를 권하십니까? 요즘 주사제인데요. 예. 주사제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예. 집에서 혼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도 곧 나올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만 맞고 와도 되고 예. 또 이걸 먹는 약으로 또 개발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 약만 먹어서 살이 빠지느냐? 네. 살은 빠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육 소실이 많아요. 그리고 약을 끊고 나면 다시 찌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다시 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예. 항상 배고파왔기 때문에 예. 뭐든지 살이 빠지면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쓴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 교정 없이 그 약을 쓰는 거는요. 네. 요요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아.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부터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약을 쓰면은 예. 너무나 환상적인 약들이죠. 아, 그렇군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요즘은 운동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중에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먹는 것도 즐겁게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도 비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걸 좀 조정하고 운동을 하는 걸 권하세요? 아니면 저는 특별히 그 체중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좀 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그 제일 뭐 쉬운 거는 말씀드린다 허리둘레 보시면 되고요. 네. 허리둘레가 90cm 넘었다 그러면 좀 네. 빼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신호는 없지만은 여기 하나 해가지고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신호가 와요. 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동맥경화도 예. 맨 처음에 막 조금씩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녹이 쓸기 시작하면서 예. 이게 동맥이 딱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3분의 2는 막혀야 그때 그때야 하니까. 확 쓰러지거든요. 네. 심근경색증이 오고 3분의 2 이상이 막혀. 이것도 그래요. 이 지방세포가 이제 점점 두터워져 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을 못할 때 그때쯤 돼서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예방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미리 조금 그 허리둘레가 90cm 넘는다 그러면은 네. 좀 관리 좀 해야겠다 네. 하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비만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나이대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 제일 좋은 나이는 어릴 때부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살도 잘 빠지고 뭔가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동맥경화도 언제부터든 10대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그 비만 대사 이상도 10대부터 시작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방이 노출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두터워지는 능력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방이 노출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지방 세포가 두터워지는 능력이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도 비만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 비만 환자들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그분들을 보는 시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집 밖에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 고도 비만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요즘 진료실에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네. 그분들이 또 안 좋은 신호들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나이는 20대, 30대부터 하셔야 되고 네. 50대, 60대에도 늦진 않다. 늦진 않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속속들이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